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늘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체할 한국 제품을 알려주는 노노재팬 사이트는 접속자가 많아서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밤 12시가 지나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시한이 끝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외무성 실무국장들을 만나서 앞으로의 대항 조치 등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고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데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경제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고 본 겁니다. 현재 대만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5호 태풍 다나스가 토요일 오후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내일 밤부터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많이 올 거란 예보입니다.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돌려받기 위해서 검찰 수색 의뢰를 통한 압수수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자 베이키 씨는 적당한 보상이 없으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의 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40대 남성이 불을 질러 20명 넘게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갑자기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죽어라라고 외치면서 불을 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인데요. 이 복도 창문을 내다보면 하얀 백로대가 바로 앞동산을 가득 메웠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면 새 울음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주택가로 날아든 백로대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남이 조금 전인 7시에 마무리됐습니다.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공동 발표문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서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거의 1년 반 만에 만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초당적 대처를 논의했습니다. 초당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공동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매우 든든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화는 예정보다 1시간 길어진 3시간 가까이 이뤄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 일본 정부를 향해 수출 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도 합의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청와대 취재기자 지금 청와대에 남아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 연결하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 이렇게 함께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공동 대응하기로 했네요. 네, 일본이 제3국 중재위에 응하라고 요구했던 시한이 18일 오늘입니다. 앞으로도 악화될 수밖에 없는 양국 관계 그리고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를 고려할 때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데 5당이 모두 합의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원래 회동은 2시간이 예정돼 있었는데 1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주로 많이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경론이 있었다고 말을 했고요. 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부품 소재 산업 지원 방안을 두고 청와대와 야당 간에 이견차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회 브리핑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오는 대로 그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초당적 대응이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일단 범국가적 비상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기구의 규모, 성격, 또 활동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역시 조금 뒤에 각 당 대표들이 국회로 돌아가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유의미한 대목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그리고 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예. 아까 얘기한 경론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따로 그 얘기를 내놓지는 않았습니까? 예, 아직 정확히 얘기하진 않았는데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국회 브리핑에서 그 얘기가 나오긴 한다는 얘기죠.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일본 규탄 결의안 얘기가 처음에 있었는데 이건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야 5당 대표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 수출 규제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사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에만 합의를 했을 뿐 규탄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등 이 구체적인 안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 간담회에 앞서서 각 당대표의 일본 비판 언급을 직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경제 보복 조치를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합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자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5당 대표 회동 자체는 1년 4개월 만입니다. 일본 문제 외에도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요? 네, 청와대와 여당은 당초 이 일본 경제 사태와 관련한 추경안 통과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등 야당의 요구에 맞물려서 최종 합의에는 실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는 경제 정책을 전환하라, 그러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 등의 기존 철학을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낮았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야 대표는 오늘 회동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심수미 기자가 전한 바에 따르면 오늘 청와대에서는 카메라가 나간 뒤에 경론도 있었다고 하는데 각 당 대표들의 브리핑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국회를 연결해서 그 내용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대표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다른 국정 현안이 나오자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적폐 청산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고 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회담 시작 전 여야 대표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여당은 회담 발언 순서도 양보했습니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 황교안 대표부터 먼저 말씀을 하시고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정 현안이 나오자 날선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과 협치에 힘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당 정부는 소위 적폐 청산을 앞세우고 외골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는 내로남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주십시오. 소득주도 성장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추경 처리를 위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당이 양보해야 합니다. 뭘 양보해야 되느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인데 이것은 경제 위기 상황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표의 회담은 당초 예정보다 늘어난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예, 노노 재팬이 오늘 하루 실시간 검색어에 1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제품의 대체제, 그러니까 한국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한 시민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오늘 하루 17만 명이 찾았고 이 때문에 한때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오전부터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른 노노재팬은 늦은 오후까지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노노재팬닷컴은 일본 제품과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한국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지금까지 화장품이나 옷, 맥주 등 40여 개 품목 61개의 제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브랜드를 추가할 수는 있지만 운영자가 본사의 위치나 지분 구조를 따져보고 일본 기업이 맞으면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11일 만들어졌을 때 하루 방문자는 5천 명 정도. 하지만 오늘 하루 17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트가 한때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런 양상은 이례적입니다. 사지 말자에서 대체품을 공유하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지 말라고만 말하면 되게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대체 상품이 있다는 거에 크게 반응해 주셨고요. 이 사이트에는 아직 게시되지 않은 품목들이 있어 운영자는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예, 이 노노재팬의 운영자는 2부에서 잠시 좀 연결해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노 아베를 외치면서 강제징용을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불매 운동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집회가 시작된 지 1시간쯤 됐다고 들었습니다. 뒤에 시민들 모습도 보이는군요. 네, 일본 대사관 앞에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민들이 들고 있는 LED 촌인데요. 일장기를 이용해서 노라고 적어 놓았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는 대신에 경제 보복 조치를 내린 아베 정부에 항의하기 위한 뜻입니다. 예.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수요 집회도 열리고 있고 또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가 열리는데 오늘처럼 촛불 든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주 목요일 집회에 강제징용 문제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시민단체 회원들만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일본 정부에 전하기 위해서 촛불을 오늘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예. 자, 집회는 강제징용 사과 요구, 원래 목요일에 했던 그 요구와 불매운동 촉구 이렇게 두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과거사보다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한 정치인이나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불매운동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점점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현장에서 느끼기에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불매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참여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도 지난주보다 6% 늘어난 54%를 기록했는데요. 1인 시위를 통해서 이번 불매운동을 시작한 대학생들도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불매운동을 시작한 이유를 취재진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수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약 4시간 뒤면, 4시간이 채 남지 않았죠. 자정까지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시한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죠. 일본 정부가 내일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자, 일본 정부는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오늘까지는 기다린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장관은 아직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위에 응하겠다는 회답이 오지 않았다면서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입장이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재위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이미 청와대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 대응은 어떤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내일 이 고노타로 외무 대신에 외상의 입장 표명이 예상이 됩니다. 내용은 이 중재위 요청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유감 표명이 될 텐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담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상보다 격이 높은 관방장관의 이 담화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이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 측이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면 뭘 더 하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더 내놓을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아베 총리가 그저께 이 관저에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국제법 국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예. 이 참여연 선거 운동으로 바쁜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대항 조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취할지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대항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일 당장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이나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4시간 뒤를 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움직임에 일각에선 이른바 금융 도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 때처럼 일시에 대출을 걷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외환 위기 때와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우리 기업과 은행이 일본계 은행에서 빌린 돈은 5월 말 기준으로 약 25조 원입니다. 수출 규제 이후 일각에선 일본이 이 대출을 줄이거나 연장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상황 설명에 나섰습니다. 최 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방안을 만들고 있다면서도 실제 일본이 보복에 나서더라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외국인 자금 중 각각 2.3%, 1.3% 수준입니다. 국내 은행이 일본에서 빌린 돈도 전체 외화 빚의 6.6% 정도로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또 산업은행 등 국내 은행은 일본 은행보다 신용 등급이 높습니다. 혹시 일본이 대출을 빼가더라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위기가 생길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각할 경우 오히려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간 건 2016년 6월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그동안의 관행처럼 미국이 먼저 내리면 뒤따라갈 거란 예상을 깨고 한 발 앞서간 겁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2%로 내려잡았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한두 달 새 나라박 상황이 빠르게 변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도 한몫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8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연 1.5%에서 0.25%포인트 올렸는데 이번에 다시 내린 겁니다. 내리는 시기도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금융시장에선 이달 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 뒤 다음 달쯤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경기 전망이 빠르게 어두워지자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쐐기를 박은 건 일본의 수출 규제입니다. 일본의 그 수출 규제가 성장이라든가 하는 어떤 거시경제를 전망할 때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되어 있다. 수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4월에 예상했던 2.5%에서 2.2%로 내려잡았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다 일본발 악재까지 겹치며 수출과 투자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내린 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이후 처음입니다. 이달 초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 2.4%에서 2.5%보다도 크게 낮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잠재 성장률도 2% 중반으로 추정했습니다. 2% 후반이라고 봤던 3년 전보다 역시 눈높이를 낮춘 겁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은행이 일찌감치 금리를 내린 배경이 뭔지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성화성 기자 나왔습니다.
원래는 다음 달쯤에 내릴 거라는 예상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내렸다는 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습니다. 약 석 달 만에 0.3%포인트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낙관적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신용평가사나 투자은행 중에는 2%, 심지어 1%대까지 내려잡은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건 주로 수출과 투자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세계 경기가 좀 불안해지면서 미국에서도 일찌감치 이제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신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국은행이 이렇게 좀 한 발 먼저 움직일 수 있었던데 영향을 좀 줬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말에 미국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네. 이때 금리를 낮추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한국은행도 큰 부담 없이 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7명의 금통위원 중에서 단 1명을 빼고는 모두 금리 인하에 찬성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안에 또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정도 더 내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기준금리는 방향을 틀기는 어렵지만 일단 한 번 틀면 효과가 날 때까지 그 흐름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이번에 내렸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 회복이 더딜 경우에는 추가로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풀이됩니다. 네, 근데 이제 금리를 내리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을 텐데 특히 부동산 시장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내려갑니다. 이자 부담이 적어지니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요. 다만 금리가 좀 내려갔다고 해서 당장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상당수입니다. 대출 규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서울 아파트 값이 반등하는 추세라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실효성이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이런 부동산 추가 안정 대책들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화선 기자였습니다. 여성 동료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검사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에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강지환 씨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뒤늦게 모든 혐의 인정한 이유가 뭡니까? 지난 12일 구속된 강 씨는 오늘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국과수에 강 씨에 대한 마약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강 씨가 약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피해 여성들은 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방 밖으로 나가 음악을 크게 튼 것 같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올 때까지 방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강 씨가 문을 열라며 문을 마구 두드렸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자 강 씨는 두 여성이 있는 2층 방으로 경찰을 직접 안내하기까지 했습니다. 강 씨는 처음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뒤 입장서를 내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강 씨의 가족이 피해자 집 근처를 찾아오는 등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주장이 사실인지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한 애니메이션 회사에 40대 남성이 불을 질렀습니다. 최소 25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어서 건물 안에 있던 직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고 그래서 피해가 컸던 걸로 보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건물 안에서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한쪽 외벽은 이미 대부분 검게 탔습니다. 창문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일본 교토의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건물 안으로 들어온 40대 남성이 죽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휘발유로 보이는 액체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出火時には70数名の方が建物の中におられたという形になっております。 현장에서는 흉기도 발견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은 건물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창문에 서서 고함을 치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폭발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불은 5시간 만에 잡혔지만 현재까지 2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다친 36명 가운데 10명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애니메이션 회사 측은 살인을 예고하는 협박 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해 범행 동기와 함께 협박 메일과의 관련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성매매 알선 혐의의 피의자로 조만간 소환됩니다. 5년 전에 돈을 썼던 내역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속도를 내는 걸로 보입니다. 공소시효는 2달 정도 남았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는 지난달 26일 9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과 유럽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양 대표는 강하게 부인했고 경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될 것이라는 문자를 한 취재기자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자료를 분석한 끝에 양 전 대표를 피의자로 정식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한 지 9일 만입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 측의 2014년 지출 내역을 파악해 성매매 알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시 여성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정마담은 앞서 성매매 알선 대가를 받았다고 밝혔고 6차례 이상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마담은 언론을 통해 양 전 대표의 지시로 유로화로 2억 원을 받았고 이 중 1억 원을 가져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성접대를 받은 외국인 재력가와 유흥업소 여성 등 3명도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공소시효는 2달여 남았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양 전 대표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어제 저녁 한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습장 인근에 사는 남성이 골프공 치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불을 지른 겁니다. 이 방화범은 자신이 지른 불에 숨졌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확 번집니다. 소방차가 출동해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내부는 새까맣게 타버렸고 천장은 녹아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 대구 시내 한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민들은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골프 연습장 1층에 주차된 차량 앞부분이 모두 찌그러져 있고 발자국도 여기저기 찍혀 있습니다. 불이 난 2층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탈출한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불을 낸 사람은 연습장 바로 옆집에 사는 김모 씨였습니다. 평소에도 골프공을 치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자주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유서에는 8년 동안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아니 시끄러우니까 이제 잘 들리니까 여러 번 싸웠다 하더라고요.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다 자신 몸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오늘 새벽에 끝내 숨졌습니다. 이번 불로 골프장 주인 부부도 큰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화를 저지른 김 씨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태풍 다나스의 예상 경로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미국, 일본의 기상당국 예보가 서로 다 엇갈렸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기상청이 상륙하지 않고 스쳐 지나갈 것이라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예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에 전라남도 쪽에 상륙하는 것으로 지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자,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소형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 소형 태풍인데요. 오늘 오후 4시 기상청 발표를 보시죠. 태풍 다나스는 현재 대만 동쪽 해상까지 올라왔고 시속 37km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만 인근 해상에서 계속 올라와서
우리나라에 상륙을 한다. 그러니까 좀 더 위쪽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 태풍 다나스는 대만 동쪽 해상을 지나며 북상하고 있는데요. 예. 토요일 새벽 3시쯤엔 제주 서귀포 해상까지 올라오고 오후엔 전라남도 여수 근처에 상륙해 경상도를 지나 동해로 빠져나가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기상청이 어제 내놓았던 예보와는 다릅니다. 네. 어제는 이제 상륙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바뀐 이유가 뭘까요? 네, 태풍의 경로는 태풍의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태풍이 강하면 기압골이나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데요. 예. 그 자체의 힘으로 올라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반대로 힘이 약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어제는 기상청이 태풍 다나스가 점점 약해질 것으로 보고 북동쪽으로 휘어 지나갈 거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젯밤과 오전을 지나면서 빠르게 힘이 생겼고요. 이 때문에 예상 경로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예. 힘이 생겨서 그만큼 조금 더 직선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힘이 세졌다는 건 그만큼 이제 태풍에 의한 피해가 강할 수도 있다,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태풍으로 인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내일 오전 제주 남쪽 먼바다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는데 바로 이어서 태풍의 영향을 받는 만큼 비 피해가 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예. 작년에 왜 10월에 경남 통영에 상륙했던 태풍이 있잖아요. 콩레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동해안으로 이제 뭐 빠르게 빠져나가긴 했는데 네. 그때에 비하면 지금 태풍의 규모는 훨씬 좀 반경이랄까? 네. 그건 좀 적은 편이 작은 편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예. 태풍인 상태여서 콩레이보다는 사이즈 규모가 좀 작습니다. 반경이 작아서 예. 중부지방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중부지방에 비바람이 없는 것은 아닐 테고 네. 좀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태풍 경로는 계속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 북위 30도, 그러니까 내일 오후 중국 상하이 남쪽 바다를 지난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태풍은 더운 바다를 지날 때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위 30도 이상은 해수면 온도가 낮아서 태풍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건 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30도 이상만 지나면 조금 약해지는 경향.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태풍이 북상할수록 힘이 약해지는 게 그 이유 때문인데요. 예. 왜냐하면 북위 30도 이상부터는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예. 태풍이 더 이렇게 수증기를 공급받을 수 없고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상 전문 기자 김세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제주와 남부 지역은 어제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서 서울의 기온이 한때 오늘 35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에 제주도 쇠속강물이 불어났습니다. 강한 바람에 관광객들이 쓴 우산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은 제주에는 새벽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부터 곳곳에 100mm가 훌쩍 넘는 비가 내려 제주시 구자읍의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 제주와 남해안에 주말까지 150에서 300mm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많게는 70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쪽에는 비가 이어졌지만 중부 지역은 무척 더웠습니다. 러시아 부근에서 발달한 고기압 때문에 장마 전선이 올라오지 못한 데다 강한 햇볕이 공기와 땅을 달군 탓입니다. 경기도 광주가 36도, 서울이 35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폭염주의보와 함께 오존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예,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국가의 소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소장자인 배익기 씨는 여전히 1,000억 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재청장이 강경 대응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주본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강제 집행이 가능한 지금 단계에 와 있고요. 또 한편으로 검찰의 수사 의뢰를 통해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국가 소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 뒤 처음으로 문화재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엔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소장자 배익기 씨는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정도의 보상 없이는 국가에 반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문화재청장은 일단 배 씨를 설득하는 게 먼저라면서도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황당한 이러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상주본이 어디 있는지는 배 씨만 알고 있어 되찾기까지는 힘겨운 과정이 예상됩니다. 과거에도 3차례 압수수색과 강제 집행을 실시했지만 상주본은 찾지 못했습니다. 배 씨는 한 독지가에게 일정 보상을 받고 상주본을 넘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만약 국가에 돌려준다는 게 확실하다면 이 방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자진해서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사도우미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김준기 전 회장 측이 밝힌 귀국 시점은 범죄인 인도 전입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주치의와 상의해 귀국할 예정이고 특히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JTBC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출국 2년 만에 스스로 돌아오겠다고 입장을 바꾼 건 악화된 여론과 경찰의 움직임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의 여권은 이미 무효가 됐습니다. 귀국하려면 외교부에서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DB그룹은 김 전 회장이 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며 간, 신장, 심장, 방광 등 총체적으로 악화돼서 미국 현지 의료진에게 계속 치료받는 상황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걸로 전망됩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김성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의원이 탄 차량이 오늘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차를 운전했던 비서가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흰색 차가 달려오더니 검은색 차를 들이받습니다. 검은색 차에서 한 남성이 뒷목을 잡고 나옵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서인 정모 씨입니다. 흰색 차량 운전자는 정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2%,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기사가 몰던 승합차 뒷자리에는 김 의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의 동두천 집에서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문제는 김 의원에게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행법상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부추겼다는 증거가 있어야 형법상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배우 손승원 씨와 함께 차에 탔던 남성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은 비서가 술을 마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덮기 위해서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가 인정돼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 2심 재판부도 안 전 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자신의 경력에 걸림돌이 될까 봐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유지돼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통영지청으로 보냈다는 공소 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재판 내내 서 검사가 폭로하기 전까진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인사보복을 할 이유도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찰 담당관이 진상 확인에 나선 만큼 본인이 몰랐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인사 담당 검사가 독자적으로 통영지청에 배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여주지청에서 다시 통영지청으로 간 사례는 2000년 이후 서 검사가 유일합니다. 이런 이례적 인사를 검찰국장 모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검사는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는 조금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이겨가고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전두환 씨의 연희동 집은 어떻게 될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이 집은 본체와 별체의 소유주가 다 다른데 검찰은 결국은 그것이 전두환 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이 집을 사들인 돈이 어디서 났느냐도 검찰과 전 씨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을 공다솜 기자가 지켜봤습니다. 서울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씨의 집은 본체와 별체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제각각입니다. 본체는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본체에 딸린 정원 땅은 전 씨의 비서관이었던 이택수 씨의 것입니다. 별체는 전 씨의 며느리인 이모 씨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집과 땅을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지난해 말부터 공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별체의 경우 2003년 전 씨의 처남 이창석 씨가 샀다가 전 씨의 며느리에게 판 것입니다. 검찰은 이 역시 전 씨가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봤습니다. 전 씨의 아들 재국 씨는 검찰에 연희동 집의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라는 것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는 진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전 씨 측은 반발했습니다. 전 씨 소유가 아닌 집을 팔면 안 된다며 법원에 여러 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법원은 전 씨 측이 공매를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일단 받아준 상태입니다. 오늘 열린 본재판에서 전 씨 측은 연희동 집은 전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순자 씨의 소유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 불법 행위로 만들어진 재산이라는 검찰의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검찰의 압류 자체가 적법했냐를 따지는 관련 재판의 추이를 보며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징금을 환수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언론특별보좌역에 역에 지명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당 미디어 특위에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영입했죠. 한국당은 젊고 참신한 인재를 찾겠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꼭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젊고 참신하고 또 역량 있는 인재들이 당에 많이 들어와서 큰 역할을 할 때 국민들께서도 우리 당의 변화를 믿어주실 것이고. 발언 이후 한 달간 이뤄진 한국당 인사는 이 같은 황교안 대표 발언과 조금 달리 가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16일 언론홍보특별보좌역으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2012년 국정원과 공모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막고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엔 길환영 전 KBS 사장과 이승임 전 MBC 공정노조 위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길 전 사장 역시 지난 정부 세월호 보도 외압 논란의 당사자입니다. 뒤로 물러나 있던 친박계 의원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지난 원내 지도부가 내정한 황영철 의원 대신 김재현 의원이 예결위원장에 올랐습니다. 다른 정당에서 복당한 이진복 의원 대신 사무총장직에 오른 박맹호 의원 역시 친박계입니다. 당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인적 혁신을 해내야지만 내년 선거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해내지 못하면 아마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한테 선택받는 건, 특히나 수도권에서 선택받는 건 저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 당 지도부 인사는 황 대표가 여러 논의를 거쳐 발전적 인재를 뽑은 거라며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유엔군 사령부의 일본의 참여를 검토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서 논란이 된 바가 있죠. 번역상의 오류로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만 북미 대화 분위기 또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서 유엔사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JTBC의 취재 결과 국방부도 이런 움직임에 대비해서 유엔사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이 최근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 보고서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전력이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군은 영문판이 잘못 번역된 거라고 해명했으나 주한미군 전략 다이제스트에 일본이 언급된 것 자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최근엔 미국이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독일군 연락장교의 유엔사 파견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미국이 유엔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잇따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취재 결과 국방부가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비해 유엔사 권한과 지위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민간 차원의 연구는 많았지만 국방부가 직접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최근 유엔사 강화 움직임이 특히 활발해졌다고 판단한 걸로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1950년 유엔사 창설부터 최근에 나온 문건과 관련 법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논리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 유세 현장에서 아베는 물러나라고 외친 시민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 끌려나갔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공포정치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른 유세 현장에서 아베 총리의 실언도 연일 논란거리인데 그 실언의 내용은 글쎄요, 좀 옮겨드리기가 민망하군요. 김혜미 기자입니다. 오는 21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 자민당 후보 유세장입니다. 이때 한 남성이 아베를 향해 소리칩니다. 몇 마디 하기도 전에 현장에 있던 경찰이 달려들어 끌고 나갑니다. 증세 반대라고 외친 여성 한 명도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선거의 자유인 연설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과잉 대응이란 비판이 이렇습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수백만 명에게 퍼졌고 일본 네티즌들은 아베의 공포정치다, 헌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16일 유세 중 아베 총리의 투표 독려 발언도 논란입니다. 아베 총리는 2017년 도쿄 도의원 선거 유세 때도 야유하는 시민들을 향해 저런 사람에게 져서는 안 된다고 말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결국 패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3년 전 배우 송중기 씨가 모델인 마스크팩 제품이 동남아와 국내에서 불티나게 팔렸는데요. 1년 동안만 만들고 생산을 하지 않은 이 제품이 아직도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주요 성분을 쏙 빼서 피부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배우 송중기 씨를 모델로 한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입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인기로 국내외에서 1,700만 장이 팔렸습니다. 2년 전 생산을 멈췄지만 어찌된 일인지 온라인에선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도 10분의 1 수준입니다. 모두 가짜 짝퉁 제품이었습니다. 정품을 만들어 납품했던 공장 대표가 계약이 끝나고도 몰래 만들어 팔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판매했어요? 저기 맨 처음에 베트남 그때 56,000장 간 거고 이제 라오스, 스리랑카 이제 동남아 쪽으로. 특허청이 공장 2곳을 단속해 짝퉁 마스크팩 600여만 점을 압수했습니다. 5톤 트럭 16대 분량으로 정품 시가로 따지면 200억 원에 달합니다. 특허청 단속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가격을 크게 낮추다 보니 미백이나 주름 개선을 돕는 성분은 모두 빠졌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쓰기도 했습니다. 송중기 마스크팩이 워낙 덤핑에 안 뿌려진 데가 없으니까 해외 영업 진행하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특허청은 짝퉁을 만든 일당 10명을 입건하고 온라인 업체에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반려동물이 전기 레인지를 켜서 종종 불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요. 고양이나 강아지가 전원 버튼을 밟거나 혀로 핥기만 해도 켜졌습니다. 외출할 때 플러그를 꼭 빼셔야겠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5층 건물이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멀쩡했던 주방이 잿더미로 변합니다. 불을 낸 범인은 모두 고양이였습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전기레인지의 전원 버튼을 발로 밟은 겁니다. 전기레인지 근처에서 나는 음식 냄새나 기계음 때문에 다가오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화재는 전국에서 매년 10건 이상 일어납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전기레인지를 켤 수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호기심이 많아 이리저리 눌러대고 건드려 봅니다. 혓바닥으로 전원 버튼을 핥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전기레인지가 작동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세 키친타올이 그을리며 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불에 약한 플라스틱, 용기 등이 올려져 있다면 불이 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고양이의 발바닥은 물론 강아지와 앵무새, 거북의 발바닥이 닿아도 전원이 켜집니다. 털이 없는 그 패드 조직에는
사람 피부랑 비슷하게 땀샘도 있고.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집을 비울 때 전기레인지에 플러그를 빼거나 잠금 기능을 켜둬야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자라면서 머리가 검게 변하는 검은머리 갈매기는 전 세계 14,000마리만 있는 멸종위기종입니다. 지난 5월에 국립생태원이 인천 송도 매립지에서 이 귀한 새의 알 여러 개를 발견했습니다. 포식자의 먹이가 될 뻔한 알이 무사히 깨어나서 오늘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너구리 같은 포식자들에 의해서 둥지 포식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알을 구조해서 새끼를 키워서 다시 갯벌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갯벌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서 온머리 갈매 스스로 갯지렁이를 잡아먹게 하는 연습을.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법무부는 최 씨가 지난 4일 서울 동부구치소 목욕탕 탈의실에서 넘어져서 이마가 5cm가량 찢어졌고 30바늘을 꿰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일상생활과 재판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법무부는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의 정병국 선수가 지난 4일 인천 로데오 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올해에만 같은 곳에서 여러 번 음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정 씨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은퇴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미국 하원에 상정됐지만 투표 결과 찬성 95표, 반대 332표로 부결됐습니다. 탄핵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다시 일을 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달리기의 짜릿함은 바로 이런 장면에서 나오죠.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큼성큼 따라붙어서 추월하는 선수. 2달 전에 소년체전에서 나온 시원한 질주입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15 중학생 육상 선수는 왜 이렇게 잘 뛰는 걸까요? 문상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그때 30m 이상만 안 벌어지면은 제가 잡을 수 있다고 하셔서 1등과 30m 차이라고 했지만 사실 좋기 50m는 뒤처진 상황이었습니다. 뛰는 선수도 역전은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마지막 주자였던 양예빈은 시원한 질주로 모두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미 200m와 400m에서도 중학생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뛰는지 분석도 이어집니다. 달리기에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되도록 멀리 그리고 빨리 이어가면 유리한데 양예빈은 달릴 때 보폭이 2m나 돼 성인 여자 선수들과 비슷합니다. 버티면은 방탄소년단 만나게 해준다고 그래서 계속 버틴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멀리 뛰기를 하다 2년 만에 400m를 뛰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도움이 됐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발달해 남들보다 뒤꿈치를 들고 뛰는 자세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 스피드를 한껏 끌어낼 수 있습니다. 양예빈은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놀이동산도 같이 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힘들면은 소리를 좀 많이 질러요. 뭔가 또 해낼 때는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내일은 중고교 육상대회에 출전해 또 한 번의 질주에 나섭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바로 앞 동산에 1000마리의 백로가 날아들었습니다. 길조라지만 여기선 냄새나고 시끄러운 골칫덩입니다. 이런 곳들이 여기 말고도 꽤 있는데요. 사실 백로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사람 사는 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목에서부터 날아다니는 새들이 보이는데요. 아파트 건너편 동산에는 하얀 새 수백 마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백로떼입니다. 백로는 5월쯤 한국을 찾아 10월이면 떠나는 철새입니다. 백로가 자리 잡은 곳은 아파트와 불과 30m 떨어진 구지봉. 주민의 추산으로는 1000마리에 달합니다. 그래,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세 무더기. 앞치 고향줄 나온 제방 옆에는 막 짝짝짝짝짝 한듯 길조다 하고 이랬는데 그 역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그렇게 당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높은 층의 집 안에 들어와 봤습니다. 베란다로 나가보면 이 바로 앞에 동산을 가득 메운 백로떼를 볼 수 있습니다. 방충망을 자세히 보면 백로 깃털들도 사이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냄새와 소음은 이어집니다. 혹시 왜 이렇게 하고 걸어가세요? 냄새 나죠. 냄새를 좀 무슨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새똥 냄새. 암모니아. 심한 청소 안 된 양계장. 이 소리가 새 소리가 이 기계 소리가. 숲 안쪽의 상황을 보기 위해 구지봉을 올랐습니다. 썩은 생선과 새끼 백로의 사체가 눈에 띕니다. 이곳은 원래 주민들이 다니던 산책로인데요. 지금 이 나뭇잎을 보면 이 백로의 배설물로 인해서 이미 하얗게 변해버렸고 이렇게 고사해버린 소나무도 곳곳에 있습니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도 상당하고요. 제가 지금 이곳까지 잠시 우산을 쓰고 올라왔는데 우산을 보면 이미 배설물이 곳곳에 묻었습니다. 구지봉은 소나무가 많고 하천도 가까워 백로가 살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수가 날아온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김해시는 최근 가까운 숲에 터널이 생기면서 그곳에 살던 백로들이 모두 구지봉으로 서식지를 옮긴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행법상 유해조류가 아닌 백로를 허가 없이 잡거나 죽이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걸 뭐 어떤 얼물을 친다든지 뭐 잡는다든지 이거는 안 됩니다. 둥지부터 철거를 먼저 깔끔하게 시키고. 환경단체는 주거지와 먼 다른 곳으로 백로를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포를 쏘거나 그리고 뭐 공포탄을 쏘거나 그런 좀 조치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서 얘들을 퍼뜨려야 된다. 문제는 대체 서식지를 만들고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청주의 한 대학교. 듬성듬성한 나무들 사이로 까맣게 죽은 나무도 눈에 띕니다. 이 학교는 3년 전 백로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나무를 베고 백로를 쫓아냈습니다. 저기 그 기계예요, 소리는. 그러니까 그 특정 소리를 계속 발생시키면 애들이 시끄러우니까 애들이 못 오는 거지. 대신 청주시는 한 야산을 백로 서식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주택단지로 개발되면서 이 서식지도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 나무 다 비고 막 그러니까 이쪽으로 온 걸로다가 이렇게 수축을 하거든요. 이 지역에 다 주택지도 되고 또 학교 부지인데 이게 애물단지가 될 것 같아요. 대전에선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자 한 공원을 백로 대체 서식지로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모형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울음소리, 음향도 이렇게 틀어놓고 시도는 했으나 비소 본능이 있다 보니까 이 백로를 자체가 인공적으로 유인하기가 힘들지 않나. 마땅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백로의 터전과 사람이 사는 곳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서로가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로 공격해온 이후에 명량에서 일본의 적선을 맞이한 이순신의 전선 12척이 입길에 올랐습니다. 누가 이순신이고 누가 선조인가 논란이 일었고 배는 12척이 아니라 그 배 한 척이라는 막말이 돼 막말이 아니라 주장하는 조롱마저 등장했습니다. 논란은 분분하지만 다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딱 한 가지. 그날 그 명량의 바다에서 이순신은 전선 단 12척을 거느리고 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가 그 보잘것없는 배 12척으로 바다를 가득 메운 적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는 바로 내부에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정을 능멸하고 임금을 기만했으며 기동 출격 명령에 따르지 않은 죄, 바다를 지키던 그는 느닷없이 포승줄에 엮여 도성으로 압송됐는데 그 배경에는 임금의 두려움과 불신, 주변의 시샘과 잘못된 정보들, 관계가 좋지 않았던 또 다른 장수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순신의 그 배 12척이란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누구도 아닌 바로 내부의 적, 즉 끊임없이 분열하고 자신의 탐욕만을 앞세우던 당시의 위정자들이었다는 것. 또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마도 그 배 12척을 지켜낸 이들은 국난의 시기에 늘 그래왔듯이 그 뒤를 따르던 백성들의 작은 어선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결국 외란을 이겨냈던 것은 외부의 적 앞에서 분열했던 위정자들이 아니라 민초들이었다고 말입니다. 또한 늘 그랬듯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인가? 가고 싶던 여행을 포기하고 버릇처럼 손이 갔던 맥주 한 캔에도 손을 거두어들이는 애틋한 마음들은 그 12척의 배를 지켜낸 백성들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누가 이순신인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후일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잠깐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관심이 가는 것이 이제 5당 대표들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를 5당 대표들이 국회에서 쭉 브리핑을 했는데 그걸 좀 집약을 해가지고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오늘 청와대에서 특히 이제 이 5당 대표들과의 회담 이후에 눈길이 가는 내용이 또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회 연결 뒤에 다시 청와대를 좀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는 지금 이승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에서 격론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5당 대표들의 브리핑 내용에서 특히 황교안 대표의 브리핑 내용에서 좀 나왔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금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우선 공동 발표문에 들어가는 표현을 놓고 회동에서 격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화이트리스트라는 표현을 놓고 자유한국당에서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견을 보였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었는데 이 표현은 결국 발표문에는 들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표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아서 당 안에서 논의가 필요했고 공동 발표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 이승필 기자의 얘기만 들어서는 얼핏 잘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은 사실 그 동안에 이제 일상적으로 나왔던 용어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공식적으로 어떤 발표문에 넣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구체적으로? 자유한국당 측에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설명을 따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표현에 대해서 이견을 보인 것이라는 보충 설명을 달았습니다. 예. 그게 일본을 그러니까 왜 자극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승필 기자가 끝나고 나서라도 좀 더 보충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 쪽에. 그렇죠?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공동 발표문을 보면 범국가적 차원의 비상협력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일까요? 네, 오늘 여야 대표들이 일본 수출기구의 규제에 대응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비상협력기구를 만들자는 데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일본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민관정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실제로 공동 발표문에 포함된 것과 같이 국가적 대응을 위한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 회동에서 구체적인 기구의 성격이나 운영 방식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일단은 정부와 각 당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정치권이 이를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그럼 뭐 지켜보도록 하죠.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처리가 가장 시급한 경제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황 대표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죠. 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논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추경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추경안을 얘기했는데 야당에서 따로 답변은 없었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에 대해서 추경의 범위나 대상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섣불리 넣을 수 없다고 봤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추경안 처리 여부에 대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내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한번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를 연결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에서도 계속해서 좀 그 브리핑이 나왔는데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고 해서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의용 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 이거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대통령과 당대표 회동에서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지금은 유지할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5당 대표 회담에 앞서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이 현재 상황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2016년 11월 체결된 이 지소미아는 기존의 한미 또 미일 협력에 더해서 한일 간에도 북한의 비핵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정입니다. 연장을 원치 않으면 만기 90일 전까지 상대 측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다음 달 24일까지여서 그 전에 결정이 나야 합니다. 예, 이게 만일 흔들리면 미국 쪽이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북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출 규제 조치가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안보와 경제 문제를 분리를 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지소미아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재연장하지 않고 경제 문제까지 연계를 하게 된다면 일본은 물론 미국 역시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앞서서 이 지소미아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경제 분야 갈등으로 안보 분야가 교차 오염돼선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당장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뜻이어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개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찌 보면 그것은 이제 미국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대통령과 5당 대표 간의 회담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면 혹시 5당 대표들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단은 원칙적인 선에서 언급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이제 보통 정치적 용어로 에드벌룬을 띄웠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도 좀 보충 취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수미 기자.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나 특사 또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들이 요구를 했죠. 예, 하지만 문 대통령은 특사 그리고 고위급 회담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앞서 위안부 관련 한일 협의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을 또 했는데요. 양 정부 간 합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수용해야 하고 또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노노 재팬이 종일 실검 1위에 오르고 화제가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일부에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현장 곳곳에서도
일본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서 쓰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일본 맥주와 국산 맥주의 판매량이 뒤바뀐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일본에서 수입한 약품은 팔지 않겠다는 약사들도 늘어나서 일본 제약업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최규진 기자의 이 보도를 보시고 곧바로 이어서 노노재팬의 운영자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JTBC가 이번 달 국내 편의점 맥주 판매량을 분석해보니 차이는 더 뚜렷했습니다. 우선 규모가 가장 큰 CU 편의점에서는요. 일본 맥주가 지난달 대비 판매량이 4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산 맥주는 판매량이 2.5%나 더 늘어났는데요. 그런데도 전체 맥주 소비량은 1.5%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다른 편의점에서도 일본 맥주의 역주행 현상은 마찬가지였습니다. GS25에서는 이번 달 일본 맥주 판매량이 25%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국산 맥주는 4.3%, 전체 맥주 소비량은 1.1%나 더 늘었는데요. 일본 맥주 대신 국산 맥주를 찾는 손님이 늘면서 전체 맥주 소비량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름에 편의점에서 가장 매출폭이 큰 상품이 이제 맥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신상품이 전략적으로 출시되고 일반인이 일본 제품을 구분하기 힘든 의약품. 일부 약사들은 유튜브를 통해 대체 약품을 소개했습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은 다 약국마다 있습니다. 약국에서 다 뺄 겁니다, 이거. 일본 제약업계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은 큰 영향이 없지만 일반 의약품 등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루 종일 좀 화제가 됐던 심지어는 사이트가 마비되기까지 했던 노노재팬의 운영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병규 씨인데요. 화상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 좀 놀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개설한 지 며칠 됐다고 들었는데 어제 오늘 뭐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셔서 이렇게 크게 화제가 될 거라고 예상은 하셨습니까, 혹시?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사실 지금도 많이 놀라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일단 보면 네. 사이트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면 그리고 카테고리별로도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 놓으셔서 누가 봐도 이건 전문가가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 이것도 일본 쪽에서 온 제품이었나 이런 것들이 꽤 많더라는 것인데 그게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사실 저도 처음 이 사이트를 제작할 때는 이 정보를 많이 몰랐었어요. 그래서 예.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일단 정보들을 모았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방법이 개발론 중에 하나 있어서 배포를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상품 추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 상품 추가 의견을 주신 뒤로부터는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진짜 일본 기업인지만 검토를 하고 이제 업로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니 상품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이제 대체품, 그러니까 그거 대신 살 수 있는 제품도 품목만 갖다가 올려놓은 것 같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걸 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사실 제일 중점적으로 봤던 건 이 상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가장 잘 대체할 수 있는 걸 이제 리스팅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올려주시는 분들이 사실 현업에 계신 분들이 특정 상품의 특정 제품까지 이제 이거는 이 제품을 쓰면 사용성이 비슷하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이 계셔서 예.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리스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것도 나름 또 검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노노재팬을 만들게 된 계기는 바로 이춘식 할아버님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17살 때 강제징용 되셨다가 최근에서야 배상 판결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로 인해서 수출 제재가 발생하고 한일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고요. 사실 진짜 보상 관심을 받아야 되고 배상 받아야 될 분들이 잊혀지는 것 같아서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을 위한 그런 위로와 공감의 표시로 사실
이걸 만들게 됐어요. 그 예. 불매 운동에 대한 대안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지금부터는 조금 그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예를 들면 이제 불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감정적인 대응이다. 오래가지 못하고 사그라들 것이다. 이건 뭐 그쪽 유니클로 쪽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해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예. 사실 감정적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반일 그런 불매 운동을 강제하거나 너는 일본 제품 쓰면 안 돼라고 강제를 한다면 그게 감성적일 수 있으나 예.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운동을 보면 되게 이성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일본의 혐한 단체들이 하는 행동들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은 이 운동이 얼마나 이성적인 건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불매 운동이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의견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 근데 사실 이 불매 운동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장기화된다거나 성공적으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도 사실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불매 운동이 왜 시작됐고 어떤 게 이슈를 하고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건지 이거를 전달하는 것도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기간에 대해서 크게 이제 뭐 길게 가든 오래 가지 않든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운동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물론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아니야 오래 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규 씨 말처럼 중요한 것은 그 의미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불매 운동이 국내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불똥이 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염려도 당연히 뭐 나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사실 저도 되게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예. 실제로 많은 사용자분들께서 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런 업체는 사실 친한 기업이고 아니면 소상공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건 이 올라가 있는 브랜드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페이지를 빨리 추가하려고 해요. 예. 그러면 그 사용자들이 사실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고 소상공인이 피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공유할 수 있고 예. 만약에 반대의 경우에면 더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적인 순기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뭐랄까요 의도치 않은 그런 불이익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뭐랄까요 깜빡 모르고 잘못 택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불합리 이걸 오히려 줄이는 순기능 쪽으로 가고 싶다. 거기는 물론 말씀하시는 것을 좀 집약해서 얘기하자면 많은 분들이 어떤 흔히 얘기하는 집단 지성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그런 순기능 사이트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한 가지 제가 좀 걱정한 게 있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를 가졌는데 제가 미리 듣기로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다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하셨다고 들어서 그 말씀만 좀 전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노노재팬은 실검 1위고 마비 상태라고 소식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네요. 김병규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일본계 의류업체 유니클로의 사과 논란이 오늘 화제였습니다. 가짜뉴스 논란으로도 번졌습니다. 이가혁 기자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일주일 전에 유니클로 일본 본사 임원의 발언이 오늘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불매 운동에 관한 의견인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一定の影響が売り上げに出ているということはあります。全く影響がないということは当然ないですね。過度に政治の情勢に振り回されることなく、これも粛々とやっていくということ、その影響は長くは続かないだろう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います。
네. 마지막에 영향이 오래가지 않을 걸로 본다라는 말에 우리 소비자들의 분노가 이제 컸습니다. 어제 근데 유니클로의 사과 입장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뒤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언이 국내 보도로 이렇게 소개가 되자 관련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사과 입장을 담은 보도도 나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을 위한 노력을 묵묵히 해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부족한 표현으로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 사과 입장이 나온 게 논란을 수그러들이지는 못했어요. 누가 사과를 한 거냐 이걸 가지고도 또 논란이었죠. 그렇습니다. 일본 본사가 사과한 게 아니라 한국 법인이 상황을 당장 수습하려고 자체적으로 내놓은 사과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은 일본이 직접 사과하라 이런 뜻을 피력했는데요. 어제는 일본 본사가 사과한 게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인터넷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낮에 이 기사가 본사가 사과한 게 맞다 이렇게 수정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가짜 뉴스가 아니냐, 대체 뭐가 맞냐 이렇게 저희 팩트체크 팀으로 팩트체크 해달라 이렇게 SNS를 통해서 확인해달라는 문의도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일본 본사 홍보팀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사과와 관련해서 한국 법인과 논의된 게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이 사안은 한국 법인이 응대하기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본 본사가 직접 사과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노코멘트였습니다. 들어보시죠. ちょっと計画については今ちょっと現在ちょっとこちらで今すぐお答えできないので、折り返しのご連絡で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 네, 또 곧바로 한국 법인 홍보팀 관계자로부터 제게 연락이 왔는데 네. 사과글은 처음부터 일본 본사가 확인을 해서 우리 쪽으로 전달한 분명한 일본 본사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그 분명한 입장이라는 게 사실은 애초에 유니클로 홈페이지에 사과문 형식으로 게시가 돼 있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사실은 소비자들이 그 사과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언론 보도로만 사과 입장이 전달이 됐습니다. 국내 취재 기자들이 한국 법인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달라. 그래서 사과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홈페이지나 매장에 게시된 사과문 형식이 아닌 겁니다. 공식적인 사과로 볼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누가 사과를 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사과문을 낼 때 이렇게 대표 누구누구, 임직원 일동 이런 식으로 사과의 주체를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본사가 분명하게 다시 사과하라 이런 말이 여전히 나옵니다. 이 사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과를 하는 형식 또 상황 이런 게 사과를 받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이론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일본인 임원의 발언으로 시작된 이 논란을 두고 당사자의 좀 더 명확하고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오늘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예. 두 개만. 예, 두 개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첫 키워드는 당번이 아니다로 잡았습니다. 예. 누가 무슨 당번입니까? 오늘 청와대에서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각 당대표들은 당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대변인이 함께 했었는데요. 한국당의 당 대변인은 민경욱 의원과 전희경 의원이 있습니다. 예. 민경욱 대변인이 혹시 참석하지 않나 기자들의 관심이 많았는데 전희경 대변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왜 민경욱 대변인 참석에 관심을 가졌냐면 최근 민경욱 대변인은 KBS 선후배 사이이자 전현직 청와대 대변인 선후배 사이인 고민정 현 청와대 대변인과 설전을 벌여온 바 있습니다. 예. 한판 시원하게 붙읍시다라고 하자 한참 후배에게 얘기하자 고민정 대변인은 한참 선배에게 정치의 격을 높여달라라고 얘기까지 했는데요. 예. 그래서 혹시 오늘 만나냐 했는데 만나는 건 불발됐습니다. 그게 당번이 아니라서 누가 당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민경욱 대변인이 오늘 당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대변인도 당번이 있습니까? 예. 예. 기자들에게 이제 오늘은 누가 당번이다 문자를 보내는데 어제 저녁에 보낸 문자를 잠깐 보면 오늘 당번 대변인은 전희경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민경욱 대변인은 어제 당번이었고요. 하루 건너 이제 내일 당번이 됩니다. 예. 대변인들은 모두 중요한 행사에 중요 브리핑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민경욱 대변인이 아무리 고민정 대변인과 한판 붙고 싶었어도 당번을 바꿔달라고 하기에는 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요? 두 번째 키워드는? 두 번째 키워드는 선을 넘었다.
선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선을 말합니까? 지켜야 할 선인데요. 일본 구구 성향의 후지TV 논설위원이 선을 넘었습니다. 어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방송의 몇 장면을 저희가 캡처를 했는데요. 예. 지금 내용을 잠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애니메이션, 캐리커처가 있고요. 예. 그 내용을 보면 한국 경제가 더욱 타격을 입을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던 내용은 지금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하는데 이 부분이 확대되면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내에서 뭐 그만둬, 사임하라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예. 그 다음 모습을 잠깐 보면 지금 아베 총리를 상징하는 듯한 캐리커처가 있고 일본이 지금 세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각각 자기 국가 중심주의가 되고 있다며 아베 총리도 착한 아이로 남는 것을 그만둘 거다라고 했습니다. 예. 물론 남다와 되다의 맥락이 좀 혼란스럽긴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한 뒤에 2부부터 선을 넘기 시작하는데요. 옆에 성난 군중들이 지금 한자로 돼 있는데 탄핵 찬성이라고 하고 예. 밑에 뭐든지 하는 한국이기 때문에 안 될 일도 없다라면서 국내에서 탄핵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예. 그것이 지금 약간 붕괴된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해법이다라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예. 얼굴을 잠깐 보면 히라이 후미오 일본 후지TV 논설위원입니다. 예. 저게 방송이 됐고요. 그러자 국내에서도 좀 선을 넘었기 때문에 비판이 좀 많았습니다. 조국 수석이 저 내용을 소개하고 간단히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본인들도 선을 넘었는지 알았는지 오늘은 오후에 유튜브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모레 밤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150에서 300mm, 전라남도와 경상도는 5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50mm를 넘는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s there no sign of light as we stand in the darkness, watching the sun rise? Is there no sign of life as we gaze at the waters into the stranger